안녕하세요, 쌈무이님. 항상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게 있었던 기묘한 일을 하나 제보할까 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때는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워킹 홀리데이, 통칭 워홀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타국에 나가는 일이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친구가 제 편의를 봐주겠단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살던 일본의 시골 마을로 워홀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낚시라는 공통적인 취미가 있어 꽤 깊게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뢰 취미가 같은 친구들이 함께하면 그렇듯이 저는 일본에 간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와 함께 낚시를 갈 계획을 짰습니다. 구글맵을 통해 보니 그렇게 작던 시골 마을에도 낚시를 할 만한 저수지가 한 곳 있었거든요. 저희는 마침 조건이 딱 들어맞는다 싶어 곧장 출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저수지 인근에 웬 작은 신사가 있더군요. 친구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리 자기 동네라 해도 모르는 게 있는 법인가 봅니다. 처음 듣는단 표정으로 고개를 젓기만 할 뿐이었죠. 하긴 저도 구글맵을 꼼꼼하게 뒤적거린 후에야 낚시 포인트를 알아챘을 정도니까요. 저희는 생소한 건물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잠시 곧 낚시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후 4시쯤 되었을 겁니다. 친구가 시계를 흘끗 보더니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 황당했죠. 집과의 거리는 차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름이라 해가 길어서 아직 하늘이 환하게 밝았거든요. 제가 당황한 얼굴로 그렇게 되물으니 친구는 근처가 시골이라 산이 많아서 금방 어두워지고 가로등도 적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야생공과 멧돼지가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산지의 대부분이 등산용 험지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산지는 야생동물의 출현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죠. 당일 저녁, 저와 친구는 친구의 부모님께 낚시를 하며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일과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넘기다 보니 아까 저와 친구가 낚시터에 갔을 때 발견했던 그 신사의 사진이 나오더군요. 물론 친구의 부모님께서도 그리 자세한 내용은 모르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으로는 옛날 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사가 있는 곳 근처가 꽤 예전에나 길로 쓰이던 데라 지금은 아무도 다니질 않는다더군요. 관심이 멀어지고 발길이 적어지니 당연히 전해지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워홀로 머물게 된 동네에서 전설의 고향을 찍을 수도 없으니 제가 신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이라고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저수지 주변을 꽤 다녔습니다. 굳이 낚시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가 드라이빙 코스로 아주 딱이었거든요. 시골이라 다니는 차도 적고 물가라 바람도 시원하니 창문을 열고 다니기에 그렇게 좋은 곳도 드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수지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자그마한 약수터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굳이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 마시느니 가끔 들러서 물을 길어오면 꽤 쏠쏠하게 돈을 아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지내던 와중 아마 처음 친구와 함께 낚시터를 다녀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일도 없는 날이었던지라 저는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혼자 낚시를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간다고 해도 얼마 있지 못하고 도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지만 너무나도 심심했거든요. 반쯤은 드라이빙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적당히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죽이던 도중 갑자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친구의 부모님이었죠. 당시 주변 지리에 어두운 데다가 일본 생활이 익숙지 않을 저를 위해서 위치 공유 어플을 깔아뒀었는데 그걸 보고 제 위치를 파악하시고는 곧장 연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이 5시가 넘었다며 어서 내려오라는 전화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의 라디오에서 제가 있던 저수지 인근에 야생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확인을 해보신 거라 합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당시 머물던 집에 찾아오신 친구의 부모님은
몇 번이나 그곳은 위험하며 절대로 그 시간에 저수지 근처를 혼자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죠. 물론 야생 짐승이 나오니 위험한 건 맞았지만 뭔가 묘하게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 캐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니 그냥 넘어갔지만요.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당일 워낙 늦게까지 잠을 잔 덕분에 일을 끝낸 뒤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차에 타면서도 묘하게 좀이 쑤실 정도로 말이죠. 집에 가서 게임이나 적당히 할까 하며 차의 뒷좌석에 겉옷을 던져놓는 순간 굴러다니던 페트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침 집에 마실 물이 똑 떨어졌다는 게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힘도 남았겠다. 굳이 편의점에서 물을 사느니 저수지 위쪽에 있던 그 약수터나 다녀올까 싶었죠. 일이 끝난 시점이니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해 어둑한 상황이니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저는 가로등도 없이 컴컴한 도로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할 정도로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해질녘 바람은 선선하고 하늘은 맑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저수지 근처에 있는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파도처럼 짙고 묵직한 안개가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대체 무슨 조화인지 도로의 중앙선 약간 빼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더욱이 문제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에게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는데도 마냥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신이 들었던 것은 갑자기 귀청을 찢는 마찰음이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은 차량의 바퀴 소리 같았죠. 기익하는 길고 높은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저는 속도를 천천히 늦췄습니다. 일전에 친구가 저수지 인근 마을의 도로가 달리기가 좋아서 가끔 도시의 드라이버들이 찾고는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행여나 이 빽빽한 안개 속에서 사고라도 났다가는 몸성이 돌아가긴 어려울 상황이었죠. 솔직히 말해 당장 주변의 안개보다도 차량의 브레이크 소리가 더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개를 뚫고 저수지를 향해 나아가는 내내 단 한 번도 다른 차 비슷한 것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등바등 더듬듯이 도로를 나아간 게 얼마나 되었을까. 노란 내부등이 켜진 터널을 통과하니 순간 눈앞이 밝아질 정도로 환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여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그때까지 등줄기를 조여오던 긴장감이 탁 풀리고 이내 저는 저수지 위편의 약수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반작용 같은 거였나 봅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조금 우쭐한 기분이 되어 플래시까지 켜가며 약수터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담력 시험의 증거물인 양 친구에게 자랑이라도 할 요량이었죠. 그렇게 뒷좌석에 쌓여있던 빈 페트병에 물을 채우면서도 콧노래라도 부를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아무런 계기도 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운 기분.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사지를 붙들고 고개를 내리 누르는 듯 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도록 기운을 써봐도 사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곤 곧장 느껴지는 이질적인 예감. 미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듯한 선명한 위기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무언가 아주 위험한 것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발소리였습니다. 흙길을 밟는 자박자박하는 소리가 천천히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간신히 눈만 돌려 시선을 향하자 회색의 일본식 작업복을 입은 듯한 그런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인 것은 하얗게 샌 머리, 안경을 낀 얼굴. 얼굴을 이쪽으로 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용모는 보기 어려웠지만 제 공포감이 무색하게도 지나치게 평범한 생김새였죠. 그러나 그 노인이 길을 따라 사라진 순간
힘이 풀리듯이 제 몸뚱이가 움직였습니다. 몸의 자유가 돌아오자 저는 곧장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페트병을 뒷좌석에 던져놓고 조명과 라디오를 틀었어요. 당장 뭔가라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긴장감이 억세게 몸을 조였습니다. 악셀을 거칠게 밟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죠. 물론 뒤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단 한 번도 제 옆을 스쳐 지나갔던 그 노인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 좁은 외길 어디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란 불은 모조리 켜고 평소엔 잘 켜지도 않던 텔레비전을 켜서 음량을 최대로 올렸죠. 헐떡거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스스로를 달래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 애타는 노력을 조롱하듯이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 사는지라 쓰질 않아서 늘 닫아두던 비어있는 옆방. 그곳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부질없게도 차라리 도둑이었으면 싶었습니다. 뭘 훔쳐가도 좋으니 차라리 도둑이어라. 차라리 사람이어라. 하지만 어두컴컴한 옆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엔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대지도 않은 화장실의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낯선 타지, 그것도 이국에 있는 시골 마을. 시간이 시간인지라 친구네를 다짜고짜 찾아갈 수도 없었죠. 정처 없이 몸을 떨던 제가 떠올린 것은 친구가 해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언제였던가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 근처에 계곡에 대해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카미사마, 즉 신이 살고 있다는 도시전설 같은 얘기. 의지할 곳이 없던 저는 결국 그 계곡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갑다 못해 시린 물줄기에 보이지 않는 손의 감촉이 인두처럼 남은 목덜미와 얼굴을 씻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제발 저 이상한 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바라카드 칠은 그 기묘한 의식은 그러나 뜻밖의 효험을 보긴 했습니다. 숙박시설도 없던지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집에 돌아가자 더 이상 기묘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요. 다만 몇 년쯤 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 다시 찾은 시골 마을. 지냈던 친구들과 얘기를 하던 중에 기묘한 얘기가 우리 사이에 돌았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마치 입을 맞춘 듯 제가 이상한 일을 겪었던 그해 8월에 한동안 어깨와 목의 통증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내린 누르기라도 한 것처럼요. 당시 저 스스로도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던지라 누구에게도 제가 겪은 일을 말한 적이 없기에 저로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설프게나마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네가 범인이었냐며 쓰게 웃었습니다. 대체 저를 묶어뒀던 그 투명한 손들은 뭐였을까요? 어쩌면 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게 해주지 않은 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야생동물 비슷한 것도 본 적이 없는 그때의 시골 마을에서 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단정을 지으셨던 걸까요? 그때 왠지 저만이 모르는 채로 제가 아주 위험한 일에 휘말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쿄에 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고향 치바현에 있는 본가로 여름 휴가를 맞이해 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다. 귀신 이야기라곤 해도 딱히 딱 떨어지는 결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오전에 본가에 도착한 뒤 그날 점심 무렵쯤이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꼭 돌아오고
특히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곧바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나도 친구들도 그 말을 순순히 따랐고 이상한 목소리 또한 들었던 기억이 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종소리나 지역방송도 아니고 목소리를 들으면 돌아오라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린다. 당연히 어렸을 때에는 그 이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다 보니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 주변에는 특별히 감사한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섬기지도 않지만 예전부터 거미신이 있다고 한다. 밝을 동안에는 나쁜 짓을 하지 않지만 해가 지고 나면 가끔씩 걸어다니는 아이를 납치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미신은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목소리가 들리면 거미신에게 잡혀가기 전에 서둘러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어두워지기 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도록 하려는 계책 같은 것이었겠지. 함께 듣고 있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웃으며 딸에게 말했다. 어두워지면 귀신이 나온다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 알았지? 하지만 나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렸을 때 나도 친구들도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비유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의성어로 표현하자면 보글보글거리는 느낌으로 뚝뚝 끊어져 들린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도 뭔가 다른 느낌이고 실제로 들어본 나로서는 이상한 목소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려 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었다는 걸 떠올리고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일상의 기억이라곤 해도 무서운 이야기를 원체 좋아하는 내가 왜 그런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이 근처에서 아이가 실종되어 찾지 못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부모님께도 확인해봤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한다. 애시당초 아직 논밭이 있다고는 해도 규모 면에서 보면 어엿한 도시다. 시내는 물론이고 교외에도 해가 지고 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나름 꽤 있었고 그 중엔 당연히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어릴 적 기억도 선명한 건 아니니 분명 무서운 걸 좋아하는 내가 무언가를 멋대로 기억과 연관지은 것이겠지. 역시나 그저 아이들을 일찍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일 뿐일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직 어린 아들은 부모님과 아내에게 맡긴 뒤 난 오후부터 딸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평소에는 도시에 사는 만큼 산과 논밭이 익숙하지 않은 딸은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함께 가재도 잡고 벌레도 잡고 얕은 수로를 걷고 여자아이라도 이런 건 좋아하는구나 싶었다.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저녁 먹을 시간이야. 빨리 들어와. 시계를 보니 5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맘때면 해가 길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어 순간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있던 딸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딸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졌다. 아직 날은 밝은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내 기억이 틀리기라도 한 것일까?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고 곧바로 딸을 등에 업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며 딸의 샌들도 잊지 않고 챙기는 등
묘하게 냉정을 유지한 채였다. 그리고 등에 업힌 딸은 계속 신경 쓰이는 말을 했다. 아직도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따라오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마침내 딸을 업은 채 제법 먼 거리를 달린 끝에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당연히 부모님과 아내는 깜짝 놀랐다. 현관에 쓰러진 채 이제 다 늙은 줄 알았는데 필사적으로 움직이면 아직 체력이 꽤 되는구나 싶었다.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른 뒤 나는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박장대소였다. 목소리가 들린 시점에서 돌아왔으니 그럼 됐지 않니? 아내도 전혀 믿질 않은 듯 웃고 있을 뿐이었다. 부모님께 아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해도 최근 들어 목소리가 들렸다는 아이들은 보지 못했다는 그런 대답뿐이었다. 당사자인 딸도 목소리를 들었다곤 했지만 딱히 겁먹은 기색도 없었고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 모두를 보고 있자니 나 혼자만 필사적인 것 같아 어쩐지 부끄러워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소리를 들었다는 딸의 말과 옛 기억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 혼자 성급하게 오버한 것 같았다. 딸이 목소리를 들었다곤 해도 그저 아이의 말일 뿐이다. 딸아이가 할머니에게 낮에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주변 소리를 연결지어 생각한 건 아닐까. 그리하여 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고 아이들과 목욕한 뒤 저녁을 먹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문득 눈을 뜨게 되었다. 시계를 보진 않았지만 어둑어둑한 것이 한밤중이면 틀림이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해봤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 2층 침실에서 1층 부엌으로 내려가 보리차로 목을 축이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괴담 중에 아마 스승 시리즈였던가.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깨는 것은 바깥에 누군가 왔기 때문이라고 하던 것을. 정말 누가 오기라도 했을까 싶어 2층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관의 도어 스코프를 내다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해하기 힘든 나의 행동에 쓴웃음을 지으며 밤바람이라도 쐴 요량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은 생각보다 시원해서 아직 한밤중인데도 멀리서 개구리와 매미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이 시간에도 매미가 우는 건가 싶어 문득 매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쪽은 산으로 향하는 길로 조금 더 가면 T자형 교차로가 있다. 그런데 그 교차로에 사람이 몇 명 보이는 것이다.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것은 검은색 기모노를 입은 긴 머리의 여성, 그리고 역시 검은색 기모노를 입은 아이들 몇 명이었다.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10명은 넘게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 채 우뚝 서 있는데 매미와 개구리 소리 사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도 어째서인지 그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 교차로로부터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굴까? 이런 한밤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왜 저런 곳에 있는 것일까? 해시당초 사람이긴 한 걸까? 왜 갑자기 이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목소리가 따라오고 있어. 설마 저 여자가 거미신인 것일까? 집까지 따라왔다고? 대체 왜?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면서도 영혼이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괴담에서 읽었던 온갖 끔찍한 최후가 머릿속에 다 떠올랐다. 나는 여기서 죽는 걸까?
아니면 귀신에게 씌어서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걸까? 아이들은, 아내는, 부모님은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각오 하나 굳히지 못한 채 그저 겁에 질려있던 내 앞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던 몸의 경직이 풀려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나흘 전의 밤에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지금은 꿈이었나 싶을 정도지만 그날 아침 부모님과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부모님은 웃으며 바보 취급할 뿐이었고 아내는 혹시 전날 있었던 일로 내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다.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 거미신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가족은 아직 본가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 첫날을 제외하고는 딸도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았다. 나도 한밤중에 다시 밖에 나가봤지만 교차로에 누군가 서 있던 것은 그때 그날 밤뿐이었다.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본가에서 아주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 그날은 정말로 무서웠지만 그것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이 이상의 결말도 없다. 다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기묘한 일이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려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막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무렵 실제로 겪은 일이다. 당시 우리 가족은 할머니 댁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의 직장이 멀어서 이사갈 집을 급하게 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직장과 가까우면서 5명의 가족이 살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아무 집이나 구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간 그 집은 점집이었다. 집 앞에는 죽은 대나무들이 꽂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괴이한 부적들과 요상하게 생긴 물건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당시 그 집주인조차도 상당히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점집의 흔적을 지우고 이삿짐을 옮기는 중이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참, 그 집 앞에 있는 대나무 그 빠른 시일 내에 뽑으시오. 순간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집주인의 표정이 너무나도 섬뜩해서 이유를 물어보진 못했다. 대나무를 바로 뽑아버릴까 했지만 점심을 먹자는 어머니의 부름에 그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짐 정리를 마치고 어머니와 둘이서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고 있을 때였다. 나는 큰 집에 이사 왔으니 이제 내 방도 생기겠지 하는 기대감에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내 방도 생기나? 그러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래. 저쪽에 나무 복도 끝에 있는 방 너희들 쓰면 된다. 이때까진 할머니 방에서 동생들이랑 같이 지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제 우리 방이 생긴다니 정말 신이 났다. 그렇게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당시 동생들은 아직 할머니 집에 있었고 우리 방엔 침대 하나 외에 나머지는 꽤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방이 생겼다는 기대감에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다. 그러다 중간에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눈이 이미 어둠에 적응해서 희미하지만 주변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였다.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던 중 방구석에 무언가 검은 덩어리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런 거 없었는데.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검은 덩어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을 보니 그 검은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 커진다기보다는 쭈그려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새였다. 겁에 질린 나는 방에서 빠져나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상태 그대로 가위에 눌려버렸다. 꿈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에서 시선은 검은 덩어리에 고정된 채로 가위에 눌려버린 나는 계속 그 검은 덩어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검은 덩어리는 점점 사람의 실루엣으로 변하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순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집중해서 힘을 주면 가위에서 풀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어떻게든 움직이려 애를 썼다. 하지만 몸은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검은 형체는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공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결국 검은 형체는 내 앞까지 다가왔고 내 시선은 그 형체의 몸통에 고정돼 있었다. 제발. 제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손가락과 발가락에 계속 힘을 주었다. 그러자 검은 형체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더니 허리를 굽히는 듯 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나는 그것의 얼굴과 마주하고 말았다.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가위에서 풀리게 되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는데 그것을 또 마주칠까 너무 무서워서 침대 위에서 가만히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또다시 새벽에 잠이 깼는데 나는 반사적으로 방구석을 바라보았다. 역시나 거기엔 검은 형체가 있다. 이번엔 완전히 일어난 상태였다. 가위가 눌린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는데 순간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 상태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방문이 잠겨 있다. 분명 문은 안에서만 잠글 수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미친 듯이 방문을 두드렸고 어머니를 불렀다. 그렇게 나는 엄마를 한참 동안 불렀고 복도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순간 안도감이 들었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좀 이상하다. 분명 어머니 한 명이어야 할 발소리가 서너 명 정도의 소리였던 것이다. 안도감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고 그 순간 뒤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나는 억지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다시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이 흘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자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건가? 자는 방향이 이상해서 그런가? 그런 온갖 생각을 해봤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져 갔다. 결국 어떻게든 해보자는 생각에 큰 베개에 다리를 올리고 잠을 청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또다시 잠에서 깨보니 이번엔 우리 방이 아닌 사방이 하얀 네모난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있고 거기에 내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고 웬 남자 한 명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 남자는 내 앞에 서서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이 설문지에 사인만 하면 끝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들어 항목들을 순서대로 체크했고 마지막 사인란만 남게 되었는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져서 사인을 주저하게 되었다. 그때 남자가 어서 사인하거라. 그렇게 말했지만 난 두려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안 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또다시 나에게 그 사인만 하면 네가 앞으로 편해진다니까. 그런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무척 화를 냈다. 그 순간 노란색이던 설문지가 갑자기 검정색으로 변했고 남자는
어느새 검은 형체로 변해서 내 목을 콱 조르는 것이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쳤고 그때 나는 보고야 말았다.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닌 4-5명의 얼굴이 섞인 매우 흉측한 그것의 얼굴을 말이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정신을 막 잃으려는 찰나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아침 6시였다. 힘든 몸을 겨우 일으켜서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밤새 겪은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 길로 어머니는 신기가 있다던 용한 아주머니 한 분을 모셔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대나무를 막 뽑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걸 집 앞에 꽂아두고 있으니 아휴. 그리고는 집안 전체에 향을 피우고 직접 부적 같은 것을 쓰더니 그것을 태웠고 우리 방까지 들어와서 한쪽에 놓인 낡은 옷장을 바라보더니 이런 걸 집안에 두니까 잠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말하며 당장 내다 버리라고 하셨다. 나와 어머니는 그 옷장을 바로 버렸고 그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을 향과 부적을 들고 돌아다니며 궁시렁궁시렁 거렸다. 그 일이 끝난 뒤 난 그 아주머니에게 내가 겪었던 일을 말했고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 앞에 죽은 대나무는 무당이 대나무를 통해서 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꽂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면 작기들도 같이 따라오게 돼. 그 작기들은 은기가 강한 곳에 머무르면서 무당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사는 거지. 당연히 그런 곳에서 잠을 자면 잠자리가 안 좋고 그걸 그대로 두면 몸까지 상해서 오래 못 사는 기라. 그리고 내 꿈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사인을 했으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을 거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나는 약 1달 동안을 할머니 집에서 동생들과 지내다가 겨우 새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때 그 집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지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종종 악몽을 꾸곤 한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홍랑이라고 합니다. 매번 재밌게 시청만 하다가 제가 겪은 일을 제보해 봅니다. 저는 2002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강원도 모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사단 예약 공병대대에 있었는데 저희 사단은 예비 사단인지라 사단 내 전 부대가 시가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대 뒤편엔 나지막한 야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인적이 뜸한 그런 곳이었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탄약고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탄약고는 부대 가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대 밖 야산의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죠. 거의 모든 초소 근무가 다 그렇듯이 저희 탄약고 경계 근무도 졸립고 지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를 서던 사수도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겠던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충 추려보자면 전에 이 부대에 근무하던 이등병 하나가 외박을 나가서 흔히 말하는 다방 아가씨를 만나 깊은 관계에 빠졌답니다. 다방 아가씨를 가벼운 유흥거리로만 생각했던 이등병과는 달리 다방 아가씨는 이등병에게 깊은 마음을 품었었다네요. 다방 아가씨에게 흥미가 떨어진 이등병은 아가씨와의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매번 부대에 면회를 오던 아가씨는 더 이상 이 병사를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다방 아가씨가 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탄약고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야산의 큰 나뭇가지 하나에 누군가의 시체가 걸려 있더랍니다.
그 병사가 이 탄약고 초소에서 근무를 선다는 걸 알고 있던 다방 아가씨가 보란듯이 자신의 목을 거기에 매단 것이었죠. 하지만 부대는 잠시 술렁였을 뿐이었고 큰 탈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는가 싶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탄약고 근무를 나갔던 이등병들 사이에 괴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 소문이라는 것은 초소 정면에 보이는 큰 나무의 가지에 무언가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잠시 시선을 돌렸다 다시 보면 그 매달려 있던 게 어느새 나무 아래에 내려와 있다. 믿을 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게 더 가까운 장소에 이동해 있다. 그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사소인 고참들에겐 보이지 않고 부사수인 그 중에서도 이등병들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내 신병을 비롯한 모든 이등병들에게 탄약고 근무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곧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를 보다 못한 대대장이 직접 나서서 근처에 있는 절에서 스님을 한 분 모셔다가 아가씨가 죽은 그 나무 아래에서 작은 제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귀신은 다신 보이지 않았는데 그 대신 그 귀신이 자주 나타났던 시간대가 되면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네요. 저와 함께 근무를 서던 병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자 어느새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더군요. 여기서 제가 겪은 일이 터지고 맙니다. 초소를 나가서 교대 지점까지 가는데 갑자기 제 귀에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바로 근처에서 치는 듯한 맑은 목탁 소리였습니다. 저에게만 들렸다면 확신할 수가 없는데 같이 있던 병장의 귀에도 들린다고 하더군요. 부대 가까이에 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시간에 누군가 초소 근처에서 목탁을 칠 리도 만무한데 말이죠.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는데 목탁 소리를 들은 저와 병장은 혼비백산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나왔습니다. 병장이 자신도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한 건데 실제로 목탁 소리를 들어본 건 처음이라며 저보다 더 놀라더군요. 그 이후에는 저녁을 할 때까지 다신 목탁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들었던 그 맑고 청아했던 목탁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한 채의 거짓도 없는 제가 직접 겪은 100% 리얼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증조부에게 들었다며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우리 아버지 집안의 선조는 큐슈의 어느 깊은 산골의 영주였는데 증조 할아버지의 양치는 시골의 명문가답게 상당히 엄격하신 분들이었다고 한다. 증조 할아버지가 어렸던 시절 무언가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혼이 날 때면 어째선지 꼭 묻어버릴 테다 이런 위협이 따라왔고 아직 어렸던 증조 할아버진 그 한마디가 무척 두려웠다고 한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증조 할아버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당했다고 한다. 당시 증조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저택은 산속에 세워져 있었는데 산 기슭을 따라 내려가는 건 괜찮다고 했지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건 완전히 금지였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어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도 여기서 더 올라가면 길을 잃기 쉽다는 둥, 산짐승이 나와서 물어간다는 둥, 그런 애매한 대답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건 증조 할아버지가 10살 때 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에 오르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부모님의 말을 고지식하게 믿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머리가 컸던 데다가 체력에도 자신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였다나. 집에서
산 아래 기슭까지의 길은 모두 탐험한 지 오래였고 엄격했던 부모님은 증조 할아버지가 도시에 나가서 노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슬슬 새로운 놀이터를 찾을 생각이었다. 할아버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산에 올랐다. 길은 의외로 완만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잠시 걷다 보니 숲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숲으로 들어서서 잠시 걷다가 나무 아래에 걸터 앉아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제 슬슬 돌아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주변에 다친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걱정이 된 할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는 그 소리를 필사적으로 더듬어가던 할아버진 뭔가 이상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산처럼 쌓인 나뭇잎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소리는 그 나뭇잎 아래쪽에서 들리고 있었다. 설마 이런 곳에 사람이 있다고? 나무에서 떨어진 건가? 그렇게 할아버지는 겁을 내면서 나뭇잎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러자 안에서 사람의 목이 나타났다. 순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은 목만 밖으로 내어놓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았다.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상당히 쇠약해 보이는 그 사람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의식은 이미 잃은 듯 했고 할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가나다란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이 없었다. 당황한 할아버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문득 앞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먼저 가장 기묘했던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른 상태였고 잠옷 같은 것을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어째선지 그들은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소곤대고 있었는데 왠지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눈빛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려서 집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때 갑자기 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화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온 힘을 다해 집까지 뛰어온 할아버지는 부모님께 혼나는 것도 잊은 채 생매장되어 있던 사람과 숲속의 기묘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가족들은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한다. 그 사람들 산의 주민들이야. 거기 묻혀있던 사람은 무언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겠지. 우리가 그들에게 간섭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산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지만 나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다. 지금도 그 산의 주민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건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옛날에 뱀이 이상하리 많지 많아서 뱀산이라고 불리던 그런 산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산에 사람이 들어서면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했을 정도로 그 산엔 뱀이 무척 많았다고 한다. 어느 날 뱀산에 들어간 한 사냥꾼이 무서운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따라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니 숲을 속에 커다란 백사의 시체가 있었다고 한다. 백사는 머리를 뜯어먹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했고 뱀의 몸통에는 온통 커다란 매의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걸 보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사냥꾼은 산에서 바로 도망쳐 나왔고 마을로 내려온 그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노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산의 주인이 바뀌었구만. 이제 뱀도 줄어들 게야. 그리고 바로 그날 산의 이전 주인이었던 큰 뱀에 대한 공양의식과 함께 새로운 주인인 큰 매를 맞이하는 의식이 마을에서 거행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산에서는 뱀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대신 매가 잔뜩 늘어났다고 한다. 그 산은 자주 주인이 바뀐단다. 백사 전에는 멧돼지, 그리고 그 전에는 승냥이가 있었다는구나. 그렇게 할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입을 꾹 닫으셨다.